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곳은 은하수 채널 미라클 방송, 저는 크리스탈입니다. 우리 유주님들께 아주 좋은 책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제가 급 들고 찾아왔습니다. 책 제목은요, New Abnormal, 팬데믹의 그림자 서플라이 쇼크를 대비하라 라는 책인데요. New Abnormal, MIT 교수인 요시 셰피 지음, 김효석, 유종기 옮김, 드루북스 출판사입니다. 우리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지럽힌 세계 경제 구조에서 위험에 처한 비즈니스를 상황을 극복하고 새선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기업들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보통 사람들은 가까운 상점이나 집 앞까지 다양한 소비 제품을 가져다주는 제조업체, 그리고 물류 창고 회사, 운송 회사가 참여하는 방대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 부재가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한 서플라이 체인이 보통 아주 잘 기능한다는 것을 방증하는데, 가게에 가면 거의 항상 원하는 상품을 사올 수 있다는 경험이 이를 가능케 하는 모든 수도와 어려움을 당연한 사실로 여기게 만듭니다. 하지만 바이러스가 공급업체, 운영업체, 소비자, 수요 모두에게 동시에 큰 지장을 주자 사람들은 이 서플라이 체인의 존재를, 그리고 그들이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바이러스가 어지럽힌 세계 경제 구조하에서 위험에 처한 비즈니스 상황을 극복하고 새선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헌신하는 기업들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떤 기업은 무너졌고 또 어떤 기업은 살아남았으며 어떤 기업은 번창했습니다. 그리고 번창할 겁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이 책은 과학과 역사, 기업이 기능하는 방식에 담긴 시대를 초월한 구조적 요소들을 도구로 사용해 그 예측을 뒷받침하고자 했습니다. 다양한 업체에서 팬데믹과 그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다수의 기업 임원과 인터뷰했고, 나아가 현 상황에 대한 아이디어와 권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가용 기술의 가치 제한, 위기를 맞았던 기업의 대처법, 리스크와 서플라이 체인 관리의 여러 프레임워크를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가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과 기업에 똑같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았던 이들이 주로 다치거나 해를 입었죠. 건강하진 않지만 더 나은 시절이었다면 훨씬 오래 생존할 수 있었던 사람과 기업의 죽음을 바이러스가 앞당겼습니다. 이 슬픈 사실은 기업과 사람이 체질을 개선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금연하게 된 사람도 늘어났고요. 그래서 코로나는 새로운 정상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팬데믹은 삶과 업무, 교육에서 뉴노멀을 만들고 있죠. 적응이 필요하다 3부에선 이를 다룹니다. 감염에 대한 소비자의 지속적인 우려는 소매업, 서비스업, 스포츠업, 교육업과 같은 많은 업계의 비즈니스 건강이 전부 직원과 고객을 위한 안전구역을 만드는 데 달려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 다른 새로운 정상은 재택근무로, 이를 통해 근로자는 어디서든 생활할 수 있고 기업은 어디서든 인재를 채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 교육 분야, 특히 고등교육은 고비용의 대면 교육 모델이 흔들리며 온라인 또는 혼합형의 교육이 주목받는 중대한 고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두드러진 또 다른 안타까운 트렌드는 빈부격차의 증가입니다. 뉴 애브노멀은 계층화를 심화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디지털화해야 한다는 압박에도 불구하고 세계와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은 여전히 물리적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옷, 먹는 약, 우리가 사용하는 가전제품, 우리가 운전하는 차량 모두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가끔은 아주 먼 거리를 거쳐 조달된 물리적 재료로 만든 물리적 제품에 의존합니다.
말하자면 부족한 화장지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앱은 있지만 화장지를 대체할 수 있는 앱은 없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가 경제를 그냥 내버려두고 전부가 집에만 머무를 수 없음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누군가는 무엇을 만들어야 하고 조달해야 했습니다. 기업은 전 세계에 걸쳐 공급업체와 운영업체, 판매 지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은 극도로 불확실한 시기에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기업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담긴 연구와 인터뷰는 유연성과 민첩성이 2020년 초의 혼돈과 새로운 미래로의 전환점을 관리하는 데 있어 모두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서플라이 체인은 바이러스의 확산 그리고 소비자 공포를 조장하는 숨막히는 언론 메시지의 확산으로 인해 극도로 경색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기업이 마스크와 살균제, 인공호흡기를 그 외에도 사재기를 인해 부족해진 소비재를 제공하는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하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식품 산업 전반에 걸친 수요와 전례 없는 격변에도 불구하고 식품 서플라이 체인은 유지되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가 모두에게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음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자 어떤 이들은 겁먹은 채 국가 단위의 자급자족이라는 환상 속으로 도망치려 했고 반대로 서플라이 체인에 익숙한 사람들은 만약 각각의 조각을 서로 연결하고 동기화한다면 상호 연결된 조각들이 지닌 잠재적 능력을 통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책은 기업이 번창하려면 어떻게 이러한 상호 의존성, 즉 서플라이 체인을 만들고 성장시키고 관리 개선해 나가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늘 헤드라인에 주목하고 그리고 공포를 초점을 맞추면 사람들을 몰아넣기에 정신이 없는 가운데 이렇게 서플라이 체인을 공급하는 헌신적인 기업들 그리고 헌신적인 사람들로 인해서 이 세상은 서로 연결되고 있음을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2020년 중국에서 시작된 팬데믹은 지진이나 쓰나미, 토네이도와 같은 자연재해와 달리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자연재해 대부분은 빠르고 국지적이고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타격을 입힌데 사람들은 뒷수습을 시작하는데 대조적으로 팬데믹은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커지고 오래가며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납니다. 팬데믹은 서로 다른 시간에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간헐적으로 퍼지고 폭발적으로 확산됩니다. 팬데믹과 다른 재난과 또 다른 하나의 차이점은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팬데믹 자체가 아닌 그에 대한 대응 때문에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그리하여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질병을 멈추려는 다국적 노력이 시작됩니다. 백신도 치료법도 없었으며 입원율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감염자 수를 줄이는 것뿐이었는데 중국은 최초로 세계가 친숙해진 전략을 시행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모두 폐쇄하고 사람들의 이동을 필수적인 활동으로 제한했으며 다른 사람과 떨어져 집에 머물 것을 요구했습니다. 봉쇄 조치 10주 후에 우한의 문이 다시 열렸지만 피해는 극심했고 경제 흔들렸고 공포와 고통, 죽음이 수백만 명에게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미국에서는 2020년 3월 휴업 명령과 자택 대기 명령이 이어지면서 기업과 고용에 커다란 손실을 주었습니다. 피 흘리는 기사가 주목받았는데요. 화장지가 부족하다는 홍콩발 루머는 화장지 사재기라는 세계적인 이상 집착으로 변모했습니다. 지도자들 중 타이완의 총리 차이잉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전적으로 거짓입니다. 화장지와 마스크의 원료는 전혀 다릅니다. 제발 루머를 믿지 마세요. 언론이 독자와 시청자에게 절대로 알리지 않는 것은 텅 빈 진열대 사진입니다. 오픈 시간인 아침에 슈퍼마켓에 방문한다면 누구나 진열대가 꽉 찬 것을 볼 수 있지만 뉴스 대부분은 이를 무시한 채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식품 서플라이 체인의 마지막 단계가 작동하는 방식 때문입니다. 물류 창고 직원들은 낮에 발송을 준비하고 화물은 저녁에 출발해 밤에 상점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트럭에서 짐을 내리고 포장을 열고 매대를 다시 채웁니다. 상점이 밤에 재고를 보충하는 이유는 쇼핑객에게 혼잡을 일으키지 않으며 매대를 채우거나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팬데믹은 실제로 화장지 공급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사무실과 공장, 대학, 식당 등이 모두 문을 닫으며 이들 기관에서 사용하는 저급 화장지에 대한 수요가 줄고 가정에서 사용하는 고급 화장지의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소매용 화장지 서플라이 체인은 이렇게 소비자의 화장지 사용이 늘어나며 생긴 40%의 물량 증가를 쉽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헤드라인이 조장한 200% 이상의 사재기 관련 물량 증가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원인에서 비롯된 이 현상들, 역시 전후 사정을 알리지 않아서 잘못된 인상을 주었던 몇몇 헤드라인 때문에 농부들이 수확하지 못한 농작물을 갈아엎고 우유를 버리고 가축을 안락사하는 등의 기사들이 속속들이 파묻혔고 농수산 수요는 식당과 기업 캠퍼스, 대학의 폐쇄로 인해 줄어들었고 위안 음식, 통조림 기타 보존 식품에 대한 수요가 이를 대체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농산물 시장의 몰락을 초래했습니다. 또한 육류 부족에 대한 공포는 몇몇 대형 육 가공시설의 임시 폐쇄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만 실제 공급이 수일 내에 완화되었습니다. 공포 마케팅, 재정적 압박, 클릭 유도, 개인의 출세 등 이유가 무엇이건 간에 언론인은 자극적인 기사만을 체리피킹하는 듯 했습니다. 체리피킹은 케이크 위에 장식된 체리만 집어 먹는 것처럼 다른 나머지는 갖다 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 내용이 정확하건 아니건 전체 배경 설명이 있건 없건 말입니다. 진실은 식량이 실제로 부족했던 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일부 장소, 일부 시간에 쇼핑객이 자신이 원하는 육류 부위나 선호하는 그래놀라가 바로 구할 수 없었던 것은 맞습니다. 어떤 구매자는 식량 부족의 가망 때문에 진짜로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공황 구매와 사재기를 부추긴 언론의 종말론적인 헤드라인은 정당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소비자는 문명의 종말이 임박했다고, 재앙이 코앞에 닥쳤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언론은 공포의 슈퍼 전파자가 되었고 나쁜 정보가 나쁜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바이러스처럼 퍼질 수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단 하나의 이미지, 영상, 트윗이 순식간에 수백만 명의 마음을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독일인들은 공항 구매 행위를 햄스터 카우프라고 표현하는데 종말이 도래하였으니 쇼핑할 시간일지어다. 나중에서야 언론은 과열된 보도를 누그러뜨리고 좀 더 균형 잡힌 보도를 전했습니다. 이 코로나는 과학자들에게도 이 바이러스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전염성이 있는지, 감염되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오래 면역력을 유지하는지, 백신이 기대만큼 효과가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초창기 전문가와 언론인들, 공직자들의 거짓 답변과 자만도 위험을 키웠습니다. 시민과 언론인, 의사결정권자는 당연히 전문가들에게 이 바이러스와 관련된 주요 질문에 대해 답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 많은 전문가와 전문가 지망생들은 이 요청에 응해 얻을 15분간의 명성에 너무 들뜬 나머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고 결국 그들의 답변 중 상당수는 사적인 의견, 추측, 입증되지 않은 증거, 편견과 방법론적 오류로 뒤덮인 데이터에서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음모론이나 홍보업자들의 금전적 이득을 취해 만들어진 것도 있었습니다. 결국 자신들이 속았다고 느낀 대중들은 전문가와 당국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무증상자에 의한 감염 사례가 확인된 적 없다는 사실만으로 그런 사례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그 무증상 환자를 테스트하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증거를 부지런히 찾아야 했습니다. 훌륭한 과학적 추론의 핵심은 타당성이 아니라 부당성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검은 백조의 교훈입니다. 검은 백조가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고 싶다면 검은 백조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소매 서플라이 체인에서 소매업체는 물류창고에서 제품 받고 물류창고는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제품을 받거나 여러 제조업체로부터 제품을 모아 자신에게 공급하는 유통업체로부터 제품을 받습니다. 제조업체는 자기 제품의 구성 요소나 재료를 다양한 공급업체로 얻으며 이 공급업체들은 필요한 자재를 서플라이 체인 소매업체로부터 멀리 떨어진 농장이나 광산, 기타 천연자원을 캐내는 이들로부터 얻습니다.
따라서 화장지 같은 제품의 주문은 더 많은 주문을 요청하며 서플라이 체인의 상류로 올라가는데 그러면 제품이 하류로 흘러내려옵니다. 숲은 통나무가 되고 통나무는 펄프가 되고 펄프는 화장지가 됩니다. 이렇게 여러 유통센터를 거쳐서 소매업체의 물리적 매대나 전자상거래상의 메뉴에 도달하면 공황에 빠진 쇼핑객이 이를 재빨리 낚아챕니다. 코로나19가 들이닥쳤을 때 모든 지역의 소비자가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많은 양의 휴지와 청소용 클리너, 필수 식품을 사기 위해 모든 소매점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엄청난 판매 급상승과 함께 소매업체의 진열대, 물류 창고가 깡그리 비워졌습니다. 결국 팬데믹은 수요에 영향을 주는 동시에 공급에도 지장을 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BBC의 음식을 쫓아서 시리즈 진행자인 제임스 웡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음식으로 둘러싸인 통로 한가운데 선 게 제게 있어 가장 큰 고민이란 좋아하는 브랜드의 두루마리 화장지가 일시 품절이란 겁니다. 선조들은 가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특권이죠. 게다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미 증유의 어려움에 직면해서도 이토록 풍부한 양을 계속 제공하는 식품 시스템의 힘은 그것이 지닌 놀라운 회복 탄력성을 입증합니다. 어떻게 이런 장애물을 앞에 두고 식품 서플라이 체인은 활발하게 돌아설 수 있었을까요? 믿을 수 없을 만큼 빨랐던 식품 서플라이 체인의 회복은 이를 운영하는 조직과 사람들의 기발함, 헌신을 입증합니다. 식료품점에서 증가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추가 자원이 필요한 식품 소매업체, 도매업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초과 생산량을 제공했습니다. 일선 의료진이 팬데믹 희생자들을 돕는 영웅적인 노력으로 찬사를 받는 동안 식품 제조업체와 물류업체, 소매업체 종사자들은 어렵고 때로는 위험한 조건 속에서도 나라 전체에 식품을 계속 공급했습니다. 계절 근로자들은 미국 전역의 농장에서 계속 농작물을 수확했습니다. 식품 가공 공장은 물자를 계속 공급하는 데 필요한 추가 교대 근무 등 안전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그들은 현재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제너럴 밀스의 CEO인 제프 하머닝의 말입니다. 이렇게 헌신적인 직원들의 엄청난 노력과 더불어 많은 조직은 팬데믹과 싸우며 비즈니스를 계속하기 위해 자사의 작업 방식을 바꾸었답니다. 팬데믹 아마겟돈에 대한 공황 상황에 빠져 사재기를 하던 소비자들 사이에서 그래놀라바의 수요가 급증했을 무렵 제너럴 밀스는 공급업체가 3월 말 크랜베리를 일주일 동안 납품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너럴 밀스의 서플라이 체인 및 물류 담당 임원 존 처치는 우린 24시간 만에 자격을 갖춘 새 공급업체를 찾아내 새로운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놀라 바의 생산은 결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기업은 일단 문제를 발견하면 고객이 영향받기 전에 긴급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속한 대응에는 서플라이 체인 전반에 걸친 재고 납품의 가속화, 자재를 공급하는 대체 업체 발굴과 계약, 마비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물류 역량의 확보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중 연결은 모든 마비에 대한 첫 번째 방어선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초콜릿 제조사인 허쉬는 코로나19의 영향을 예측하고 재고를 확보했습니다. 허쉬의 CEO인 마이클 버그는 사태가 벌어지기 시작할 무렵 우리는 원자재와 완제품의 재고를 모두 확보했고 위험을 완화하고 수요를 계속 충족할 수 있게 말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마비된 상황에서 절박하게 추가 공급 업체를 찾는 것은 또 다른 위험을 동반합니다. 무명의 업체로부터 위조 부품이나 불량 부품을 공급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구매자가 피해야 할 수십 종류의 가짜 N95 마스크를 보여주는 웹페이지까지 만들었습니다. 이 절박함은 신중함의 가장 큰 적이며 탐욕의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마비 시에 추가적인 운송 능력이 필요할 때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국지적인 코로나19 폐쇄 조치나 허리케인에 앞서 미리 재고를 이동하거나 대체 공급 업체로부터 부품을 이동하거나 수요 충족을 위해 완제품을 재분배하거나 마비 지역에 복구 물자를 전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복구 시간을 단축하거나 소비자에게 배송이 늦는 일을 막으려면 이러한 배송을 신속히 처리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마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은 신속한 운송을 필요로 합니다. 아마존은 가장 바쁜 쇼핑 시즌에도 빈틈없는 서비스와 빠른 배송을 자랑으로 내세웁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요는 그야말로 이들의 한계를 시험했습니다. 아마존의 CFO인 브라이언 올사브스키는 2020년 1분기 말 투자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휴가철이나 프라임데이 등 이벤트에서 수요 급증에 대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시기에 수요 증가를 대비하는 데는 몇 달이 걸리곤 했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는 이와 같은 대비 기간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팬데믹 초기에 간호사가 마스크 없이 일해야 한다는 뉴스, 잡화점의 텅 빈 진열대 사진, 그리고 인공호흡기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연 등을 내보낸 이런 뉴스들은 의료품의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을 야기했고, 물품 부족은 공급 마비 또는 수요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려운 경영 문제로 이어지고, 만약 회사가 모든 제품의 주문을 전부 받아줄 능력이 부족하다면 도대체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가요? 더 중요한 것은 어느 고객의 주문을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이행해야 하는가요? 이 모든 결정은 회사와 고객의 관계에 장기적으로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소비자가 자신이 원하는 제품을 언제 어디서 구매하는지도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회사의 약점이나 강점과 무관하게 누구에게 무엇을 줄지의 전략을 적절하게 관리한다면 비즈니스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전술과 영향 범위, 시간 범위에 관한 신중한 선택이 기업을 앞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강제적인 폐쇄 조치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여기지만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1918년 독감 팬데믹 동안에도 폐쇄 조치가 있었고, 사스와 H1N1 독감 등 최근 발생한 질병도 코로나19와 마찬가지로 팬데믹의 망령을 불러일으켰고 소규모 폐쇄 조치를 촉발했습니다. 역학자들에게 있어서 세계적인 규모의 심각한 팬데믹은 일어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일어나느냐의 문제인 것뿐입니다. 바스프라는 화학업체는 팬데믹에 대한 비즈니스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위험 관리와 안전을 엄격하게 다루는 세계적인 화학회사로서 바스프는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마비 사건들에 대응하는 광범위한 플레이북을 개발했고 실제 이것을 따랐습니다. 그들의 계획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동안 그들은 어떤 주요 시설도 폐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설령 폐쇄하더라도 그럴 때 무엇을 이행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대체로 바스프와 같은 기업은 마비 상황에 대응하는 법을 교육하고 준비하기 위해 시나리오 계획, 플레이북, 시뮬레이션 모의 훈련, 반복 훈련, 도구 테스트 등을 방법을 사용합니다. 조직은 시나리오 계획을 세우면서 그럴듯한 가상 미래와 그런 미래에서의 운영 방식에 대해 생각합니다. 각 시나리오는 어떤 미래를 상상하며 지어낸 그럴듯한 이야기이며 그 미래 속 세계가 어떠할지에 관한 내적 일관성을 지닌 세부 사항들을 포함합니다. 이 시나리오들의 목표는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큰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도 취해야 할 조치를 규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나리오적 사고는 오히려 미래가 불확실함을 경영진에게 깨닫게 하며 따라서 가능하다면 상황이 예상과 다를 때 되돌리거나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게 합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 근로자와 고용주는 많은 업무가 책상에 묶여 있어야만 생산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데이터는 재택근무가 많은 이에게 성공적이란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직원들에게서 회사가 전부 집에서 일하라고 하지 않았다면 우린 아무것도 몰랐을 겁니다. 라로 워커는 말했습니다. 플렉스의 린 토렐도 워커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줌 회의와 정기통화, 조율된 커뮤니케이션과 함께하는 재택근무 환경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 모두가 잘 알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일하는 걸 볼 수 있도록 8시부터 5시까지 사무실에 있어야 해 라는 관점을 바뀔 수 있었습니다. 애플의 CEO 팀 쿡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사의 어떤 영역에 속한 사람들은 훨씬 더 생산적일 수 있습니다. 일부 다른 영역에서 생산성이 떨어지기도 합니다만, 즉 역할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글로벌 워크플레이스의 애널리틱스의 사장인 케이트 리스터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원격 근무의 가장 큰 걸림돌은 직원을 신뢰하지 않는 중간 관리자였다. 직원을 불신하는 이들 관리자 가운데 일부는 그들의 컴퓨터 화면을 캡처하거나 의심스러운 단어를 모니터링하고 직원이 방문하는 웹사이트와 앱을 추적하는 이른바 테드웨어의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관행이 더 보편화될지 관리자들이 재택근무 형태에 익숙해지며 신뢰 격차가 점차 해소될지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재택근무는 100% 장밋빛 그림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첫째, 사무실을 떠난 후에 직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피해망상이 생길 수도 있고, 두 번째, 회사는 근로자들이 서로 직접 만나는 일이 거의 없어 조직 문화가 응집력을 잃을 수 있는 건 아닐지 걱정할 수 있습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평화롭게 느끼고 외향적인 사람들은 대인 접촉이 부족하면 괴로워한다는 식의 농담이 대체적으로 고정관념에 따른 것일지도 모르는데 팬데믹이 근로자의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에 관한 힌트를 주는데요. 이 책의 인터뷰에서 임원들이 말하기를 일부 직원은 실제로 재택근무를 선호합니다. 업무에 집중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고 출퇴근 시간을 절약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에서 일하기 싫어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참여, 일상생활의 리듬, 시설 등을 위해 하루빨리 사무실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바스프의 부시에는 이제는 사무실에 있을 필요가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덧붙여서 직원들이 집에서 일하거나 모바일로 일할 때가 많아질수록 사회적 팀워크가 절실하다는 심각한 징후를 보이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성적인 불안과 우울이 전례 없이 높아졌는데 근로자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구글 등의 회사는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전후로 직원들에게 회의 없는 업무일과 추가 휴가를 주었습니다. 존슨앤존슨의 전 세계 소비자 건강 서플라이 체인과 배송 담당 직원인 메리 스티븐슨은 존슨앤존슨은 모든 직원이 메모리얼 데이 전후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이메일은 물론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쉬어야만 한다고도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에 전 직원이 기뻐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이 2020년 봄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47%의 직원이 직원을 돕고자 정신건강에 관한 조언을 제공했고 39%는 팬데믹 동안 직원에게 자발적인 무급 휴가를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정신건강은 더 중요한 잣대로 세상에 오픈되었습니다. 대학의 죽음을 예상하는 것은 2010년에선 흔한 일이었습니다. 즉 많은 학교가 수익을 정부의 지원보단 등록금에 의존하는 사실입니다. 디 애틀랜틱이 학생들에게 원격 교육을 위해 같은 등록금을 낼 의향이 있는지 묻자 한 학생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비욘세 공연 제일 앞자리에 7만 5천 달러를 냈는데 온라인 스트리밍만 보며 만족할 수 있겠어요? 2018년 고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 클레이튼 크리스텐슨이 미국 내 모든 대학의 50%가 10년에서 15년 안에 파산하거나 문을 닫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학생이 온라인 학습을 시도함에 따라 부모들은 기존의 비싼 대학 학위의 가치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학 간의 군비 경쟁, 즉 호화로운 기숙사를 짓거나 스타 교수에게 많은 돈을 지급하기 위한 비용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대학 전체의 입학 정원은 줄고 있으며 2026년부터 18세 인구수가 자연 감소함에 따라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과 같은 회사들 또는 실리콘밸리의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이 교육 시장에 뛰어들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 기업들은 학생들로부터 단순한 등록금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온라인 학습자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로 수익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소셜 네트워크, 하버드에서 시작된 페이스북, 수업 관련 보조 매체 아마존, 경력 관리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소유의 링크드인과 같은
상품과 서비스를 마케팅하며 미래의 고소득 청소년들에게 소비자 브랜드를 직접 선택하라고 광고할 것입니다. 이로부터 하나 혹은 소수의 기업이 지배하는 사회적 교육 네트워크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수십 개, 수천 개의 학습 모듈을 제공하고 AI가 큐레이팅하며 각 학생의 학습 목표, 스타일, 능력에 따라 개별적으로 맞춤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게 되었고 못 가진 자는 더 적게 혹은 아무것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팬데믹과 관련된 실직은 가난한 자들에게 훨씬 더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더 우려되는 것은 팬데믹이 자산 축적을 방해하고 새로운 빈곤층을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유엔의 한 연구는 팬데믹이 4억 2천만 명에서 5억 8천만 명의 사람을 다시 가난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코로나19 시기 모든 세대에서 온라인 쇼핑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세대 간 패턴이 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즉, 코로나19 이전에 코로나19 기간 모두 젊은 층이 노년층보다 온라인 쇼핑을 많이 했습니다. 설문조사는 다른 질문에서 고착도를 조사했는데 쇼핑 방식을 바꾼 이들은 팬데믹 이후에도 바뀐 쇼핑 방식을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이전 방식으로 돌아갈 것인지 였습니다. 쇼핑 방식을 바꾼 가장 큰 그룹인 가정 배달로 전환한 이들은 31%가 계속해서 가정 배달을 이용할 것이라 응답했습니다. 상표 없는 안면 마스크 50팩이 아마존 판매 순위 1위에 오르는 동안 좀 더 멋을 찾는 소비자들은 애쉬로 눈을 돌렸습니다. 270만 장인과 판매자가 만든 수공예 안면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죠. 애쉬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은 유동적이고 유연한 소매 채널을 제공하며 변동성이 크고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에서의 판매를 지원합니다. 이들은 할로윈 마스크나 실내 장식용 부족 마스크가 아닌 보호용 마스크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중심으로 자사 시스템을 조정했는데 회사 또한 안면 마스크 제조사를 모집하고 이들에게 고객의 배달 기대치를 교육하고 소수 판매자에게 너무 집중되지 않도록 수요를 할당했습니다. 그랬더니 4월 한 달 동안만 1200만 개를 팔아 1억 33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아마존의 기업 방식을 본떠서 기회를 잡은 페이스북은 2020년 5월 19일 새로운 전자상거래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상 매장을 구축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여러 플랫폼에서도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가상 점포는 어떠한 사업체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페이스북은 결제 시스템 사용료를 부과하고 주목도를 높이려는 상인들에게서 기대되는 광고 증가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예정입니다. 풀필먼트와 배달에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얼마나 더 이어지든 간에 사람들은 여전히 물건이 필요할 것이며 이 물건들의 효율적인 유통과 풀필먼트를 위해선 물류 창고가 필요합니다. 프롤로지스는 미국 최대의 물류 창고 개발 업체이자 소유 업체, 운영 업체입니다. 이들은 코로나19가 일자리와 경제에 미친 영향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쇼핑의 급증으로 물류 창고의 공실률은 낮게 유지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코로나가 절정에 달했을 때 우버를 통해 차를 공유하려는 운전자는 거의 없었지만 풀필먼트와 배송의 다른 긱 일자리들은 급증했습니다. 우버 이츠의 음식 배달 서비스가 89%나 증가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쇼핑객의 54%가 비싼 배송비 때문에 장바구니에 상품을 포기했고 39%는 무료 배송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26%는 배송이 너무 느려 장바구니를 포기했습니다. 다양한 배달 위치에 따라 다양한 배달 시스템이 필요하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최종 구간 배달비는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로페즈는 뉴 잉글랜드의 작은 신선식품 유통업체로 식당 요리사, 기관장, 동네 식료품점, 심지어 교도소 조리사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은 일손이 부족한 도매업체 고객에게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였습니다. 이들은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바로 그때 바이러스가 나타났습니다.
주지사는 사람들에게 자택 대기를 명령했고 이 제프의 고객 업체 75%가 문을 닫았습니다. 대형 고객의 주문량이 주당 3, 4만 달러에서 200달러로 떨어졌고 문을 연료한 식당들도 있었지만 테이크아웃 서비스는 감소한 물량을 상쇄하기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샤는 남편에게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며 이렇게 다시 시작했습니다. 현지의 유통업체가 생선도 고객에게 팔 것을 제안했고 생선을 추가하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빵집, 정육점, 낙농장 등 지역회사의 접촉을 늘려가고 품목 일부를 가정 배달 서비스에 추가함에 따라서 소비자 직거래 서비스를 도매업 서비스와 차별화할 필요가 커졌기에 현지 공급업체가 늘어나며 소비자 직거래 매출이 호황을 이뤘습니다.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 된 기술과 플랫폼은 모든 규모의 기업이 도매에서 소비자 직거래로 유연하게 전환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기를 기회로 받아들인 회사가 또 있습니다. 뉴발란스의 COO인 데이브 휠러는 이 책을 위한 인터뷰에서 회사가 팬데믹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설명해 주었는데요. 코로나19가 닥치자 보스턴과 다른 주에 있는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PPE가 정말 필요하다는 전화였죠. 일주일간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어떤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지 또 어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국내 어떤 원자재를 공급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회사는 재빨리 보호용 마스크를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뉴발란스에 있어선 매우 독특한 디자인의 마스크였습니다. 그래도 뉴발란스라는 느낌이 약간 나긴 해요. 휠러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의 1540 신발 제품처럼 직물을 바느질하지 않고 만들었습니다. 원래 신발에서 바느질 없이 특정 부분을 잡아주는 데 썼던 방법인데 이와 비슷한 직물로 여과 부직포를 만들었습니다. 여과 장치의 요건을 이용하는 부분은 MIT 분들과 함께 일하며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금요일에 시작해 주말에 브레인스토밍한 뒤 3D 이미지를 만들고 월요일에 실제 시제품을 제작했습니다. 그 뒤 금요일에는 이미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광고 없이 어제는 신발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마스크를 만듭니다. 라는 내용의 트윗을 올렸는데 돌돌 말린 신축성 있는 신발끈이 달린 튼튼해 보이는 안면 마스크 사진 한 장을 첨부한 것이 다였습니다. 이 광고는 단 2줄만으로 뉴발란스 역사상 소셜미디어에서 가장 유명해졌습니다. 회사가 그 순간 중요한 무언가를, 즉 대의를 위해 사람들을 돌보기 위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생김새에 대한 언급도 많았습니다. 이거 사고 싶은데? 이렇게 멋진 건 처음 보네. 역시 뉴발란스네.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계절 수요, 판촉 수요, 제품 출시, 회사의 성장 그리고 물론 마비에 따른 상거래의 변덕스럽고 역동적인 특성이지만 이 두 번째 경향은 전 세계에 걸쳐 많은 인구가 사는 중심지 근처에 재고를 배치하게 만드는 빠른 배송 시간에 대한 수요의 증가입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회사가 유연성을 필요로 할 것이며 향후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다양한 규모의 물류창고와 관련 서비스를 이리저리 실험할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플렉세와 같은 기술 플랫폼 기업이 등장합니다. 플렉세는 저장 공간에 대한 단기적인 수요와 그에 부합하는 공간이 남긴 물류 창고를 찾아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이들은 물류 창고계의 에어비앤비입니다. 남은 공간을 지닌 물류 창고 소유주, 저장 공간을 찾는 회사 모두가 이 회사의 고객입니다. 플렉세는 자체 개발한 물류 창고 관리 시스템을 단기 임대를 허용한 공간이 있는 물류 창고에 설치하며 이를 통해 고객은 원하는 지역에서 필요한 공간을 신속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창고 운영과 풀필먼트, 물류 서비스를 위한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를 사용합니다. 플렉세는 실제 물리적 건물을 하나도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물류 창고가 필요한 고객에게 미국 내 1000개 이상의 시설 중에 한 곳에서 공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고객 중에 하나인 모 스타트업은 부피가 큰 대형 물품을 판매했으며 회사가 빠르게 커감에 따라
유통과 풀필먼트를 거듭 변경해야 했습니다. 작게 시작한 이들은 이틀 내 배송을 제공하기 위해 전국의 몇몇 물류 창고를 확장했고 이 길 배송을 제공하며 이를 더 확장했습니다. 주요 소매 업체와 계약하며 유통 방식을 변경했고 반품 센터를 추가 운영하며 이를 또 다시 재편했습니다. 혼란과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 유연성은 정말 가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업은 플렉셀을 활용해 팬데믹으로 급증한 전자상거래를 처리하고 잘 팔리지 않는 상품, 에어컨대, 의류 등을 옮겨 식품이나 가정 관련 제품 등 수요가 많은 제품을 위한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위기라는 시련의 장은 사람과 기업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성공한 기업들은 재빨리 적응하며 전장의 안개 속에서 운영하는 법을 배웁니다. 거대한 불확실성과 불분명한 시장의 신호, 소비자와 공급의 압박을 마주하며 점점 더 경각심과 민첩성을 얻어갑니다. 이 예측을 가능한 이 회사는 특히 치폴레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부채가 없으며 거의 10억 달러의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CEO인 마크 저커버그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많은 기업이 그런 것처럼 지금은 제동을 걸기보단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새로운 니즈를 위해 계속해서 투자하고 만들어내며 특히 다른 회사가 발을 뺀 영역을 채우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달리 보면 이건 기회이고 어떻게 보면 경기 회복에 투자할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치폴레라는 이 회사는 부채가 없으며 거의 10억 달러의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는 확장을 이어가면서 디지털 주문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새로운 식당을 짓고 오래된 식당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건물 용지에 경쟁이 덜하다는 장점을 누리고 있으며 폐업한 다른 회사의 소매점 입지를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가 끝나는 즉시 인수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기업은 자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매일 사무실을 떠난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부 기업은 일반적인 업무량을 처리할 때 수행하기 어려웠던 것들, 즉 직원에게 새로운 기술을 가르치거나 유용한 프로젝트를 도전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래지향적인 수십 개의 정부는 단순히 실업자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제 완화 프로그램을 고안했습니다. 경기 침체기에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현 팬데믹이 아주 잘 입증하듯 위기를 낭비하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그것은 조직 개편이나 부진한 제품, 소매점, 고객을 축소하는 등의 어려운 비즈니스 결정을 내릴 기회이고 변화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 위기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위기는 그 자체로 현재 상황을 뒤흔들며 조직의 변화를 요구하는 불타는 플랫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에게 코로나19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새로운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회사, 특히 가시성과 원격 관리, 재택근무를 가능하게 하고 필요한 것을 어디서나 구입하고 어디서나 판매할 수 있게 해주고 나아가 빠르고 더 뛰어난 연결망을 만들어줄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가 과거에도 미래도 다 교훈이 될 수 있듯이 이 코로나 또한 우리에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준 것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나아가 기업을 그리고 세상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로서 바라볼 수 있으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이 책 뉴 애브노멀은 저에게 최고의 경제 연결 시스템 고리였습니다. 우리 우주님들께도 선물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